많이 기다리셨죠? 역사 속의 문재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대선 뒤로 미루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시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빨리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2부, 3부, 4부, 5부가 줄지어서 올라올 예정이에요.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역사 속의 문재인 시리즈는 인류의 역사에서 문재인과 같은 철학과 행동 양식을 가졌던 인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돌이켜보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삼고자 하는 시리즈입니다. 영상 내용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상을 보시는 내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이 인물들과 닮아 있는지. 역사 속의 문재인 2부의 주인공은 지난 시간에 2부는 한반도 역사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선조예요. 선조는 조선사뿐 아니라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어떤 리스트에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나 최악의 군주의 대표격인 인물이에요. 우유부단했고 옹졸했고 온갖 쓸데없는 짓으로 국고를 탕진했고 그걸 메꾸겠다고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수탈했는지 명나라 조정에서 세금이 너무 가혹해서 백성의 생계가 곤란하다 하면서 주의를 줬을 정도예요.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니만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는 되도록 제외를 하고 오늘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세 가지 시점에서 선조의 잘못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조는 국제 정세에 극도로 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시점부터 명나라의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단어 그대로 속국으로서 상국을 대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심지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명나라를 상국으로 기리고 청에 대한 복수를 결의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앞둔 시기에 일본은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명나라는 안팎의 우환에 시달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조는 명예만 기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일본의 야욕도 전투력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명나라의 능력과 조선을 보호한다는 의지를 너무나 과대평가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조짐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전쟁 발발 그리고 극심한 피해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선조는 전문가를 무시했어요. 전선에서 사령관들이 내리는 판단, 전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조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간신배나 첩자뿐이었어요. 능력이 뛰어난 장수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바람에 역사에 남은 명장수들이 전쟁 도중에 삭탈관직됐다가 복직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셋째로 선조는 불공정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했지만 특히 인사와 논공에서 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신을 책봉해서 보상을 하면서 능력이 뛰어나고 혁혁한 전과를 세운 사람들을 배척하고 대신 자기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간신배들을 우선적으로 공신으로 봉하고 포상했습니다. 잘못은 신하들에게 미루고 공적은 자기 것이라고 포장했어요. 의주까지 도망이나 간 주제에 자기가 잘해서 전쟁을 끝냈다고 평생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선조는 1567년 16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재위기간은 41년, 조선 왕들 중에는 가장 긴 편에 속해요. 조선 왕조에서 선조보다 길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까지 7년이나 이어져요. 이 시기에 조선이 상국으로 받들어 모시던 명나라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는 명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한 황제였던 만력제였어요. 국가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으니까 1592년 영하에서는 보바이의 반란, 1589년 귀주에서는 양응룡의 반란, 그리고 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 합쳐서 만력 3대정이라고 불리는 전쟁과 대규모 반란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외부에서는 나중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마지막 통일 왕조가 되는 청나라의 전신 후금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1580년대에 거병을 해서 30여 년 만에 여진족 전체를 통일할 만큼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명나라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나라였고 외부 사정에 신경을 쓰거나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들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선을 보는 시선조차 곱지 않았어요. 심지어 임진왜란이 나자마자 너무 빨리 무너져버린 것이 수상하다. 일본과 짜고 명나라를 치려는 것이냐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으로 눈을 돌리던 시기예요. 서구와의 무역을 대단위로 확대를 하고 물품뿐 아니라 서구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명한 조총이 이 시기에 일본에 널리 보급돼요. 기술도 발전하고 전란이 끝났으니까 경제도 성장했어요. 군사력이 막강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들 실전에 단련된 상태였어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선조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만나고 군사 대비 태세도 살피기 위해서 일본으로 향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신을 섬에 박아두고 오랜 기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김성일은 대기 기간이 길어지자 불같이 화를 내는데 황윤길은 계속 김성일을 진정시키고 뜯어 말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년 가까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조선 사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일본을 둘러보고 조선으로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 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상반된 보고를 해요. 황윤길은 일본이 병사, 배 등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 총기까지 보급돼 있다. 반드시 난이 일어날 것이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반면에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할 낌새는 전혀 없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와 같이 생긴 인간이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조선의 당파 싸움은 유명했죠. 그 전통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당시 임진왜란 전에는 동인이 득세를 하고 있던 터라서 황윤길의 의견은 무시됐고 김성일의 의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중에 류성룡이 김성일에게 물어요. 내가 보기엔 너는 황윤길과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있다. 이러다가 전쟁이 실제로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김성일이 대답을 합니다. 나라고 어찌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란이 난다고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나라가 혼란해질 테니까 어찌 전란이 일어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나 싶죠. 그러나 선조는 김성일의 말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김성일에게 조용히 저걸 물어본 류성룡도 김성일과 같은 당파라서 정작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의견을 지지했어요. 이율곡 또한 전란이 일어날 테니까 대비해야 한다고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지만 깨끗이 무시됩니다. 선조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정보나 예측 중에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믿자, 이런 끔찍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조는 저무능해였던 명나라에 너무 크게 의지하고 명나라의 힘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의지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했어요. 국제 정세를 너무 몰랐고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치 편한 대로 해석했어요. 결국 그런 정세 판단의 어리석음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게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전쟁 중에 선조가 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선조가 짐을 싸서 북쪽 국경 의주까지 도망을 가버렸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조가 한 짓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조는 전쟁 내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고 늘 주변 간신배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황을 계속 악화시켰어요. 앞에서 제가 선조가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정보를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고 제멋대로 해석해 왔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선조는 전쟁 중에도 그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전쟁 도중에 삭탈관직해버린 일화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조가 일본의 간자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 장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화파로 임진왜란을 반대했었고 선봉장으로 조선을 침공했지만 침공 후에도 계속 화친을 주장하던 인물이에요. 고니시는 자기 정적이자 주전파인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습니다. 간자를 조선 조정으로 보내서 가토의 이동 경로와 날짜, 조선 수군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계획까지 담긴 밀서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고니시는 속셈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가토에게 정보를 줘서 조선군이 협공을 당하게 하면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조선 수군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자기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계획을 자기가 짜줬으니까요. 그걸 몰랐던 조선 조정은 이순신에게 고니시의 그 계획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반대해요. 우선 이건 적이 준 계략이라서 믿을 수가 없다. 또한 현장 상황을 보니까 만약 가토가 부산포 일대의 육군과 협공을 하면 승산이 없다, 괴멸된다는 판단을 하고 반대한 거예요. 그러자 고니시는 선조와 이순신을 이간질합니다. 위에 등장했던 그 간자 요시라라는 간자를 이용해서 조선 조정에 고니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순신이 두려워해서 이를 그르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선조는 그 말을 듣고 이순신을 파직하고 체포해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때마침 이순신은 부산포로 진공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적장의 말을 믿고 홀로 바다를 막아내고 있던 장군을 파직해버린 거예요. 이순신뿐 아니라 육군이었던 권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병을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탈영병을 처단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임명됐어요. 전쟁 내내 선조는 유능한 장수를 키워주고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전공이 크면 오히려 호시탐탐 끌어내릴 기회만 엿봤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간신배만 우글거렸습니다. 현장의 얘기, 장수의 얘기, 전문가의 얘기보다 간자의 감언이설을 더 신뢰했어요. 그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선조는 이순신을 가둔 뒤에 원균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하고 원균은 이순신이 7년 동안 키운 조선 수군을 전부 끌고 나가서 전멸시켜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하죠. 선조는 이 포상 과정에서 역시 자기 그 옹졸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뒤에 공신도감이 세워지고 공신을 선정하는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에게 주는 선무공신, 그리고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자들에게 주는 호성공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조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임진년에 서행할 당시, 자기가 도망갈 때 얘기예요. 호종했었던 사람들에게 녹훈을 하겠다. 그리고 적을 무찌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장수 중에도 힘껏 싸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역시 살펴보라.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전쟁에서 싸운 장수들은 부차적인 존재예요. 자기랑 같이 도망간 사람을 공신에 임명하는 것을 훨씬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조의 발언 자체가 우리 상식과 반대입니다. 나와 함께 도망갔던 훌륭한 사람들을 호성 공신에 임명하겠다. 참, 직접 싸운 선무 공신도 잊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무공신, 전쟁에서 싸우다가 공을 세운 공신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이마저도 공신도감에서는 26명을 추천했는데 선조가 8명을 지웠어요. 그런데 호성공신, 자기랑 의주까지 같이 도망간 공신은 86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선무공신은 상당수가 이미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공신이라는 지위는 대부분 호성공신이었어요. 선조 도망팀 소속 인물들이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그 명단에는 선조와 함께 있었던 내시, 선조가 타던 말을 관리하던 말 관리인도 3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적과 맞서 싸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측근들,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용하고 또 포상하고 대접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어요. 외란을 평정한 것은 명나라의 덕이다. 그리고 명나라의 도움은 내가 의주로 도망가면서 얻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전란을 끝낸 공은 나에게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외란을 평정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수들은 요행이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도 베지 못하였다. 이번 적변은 나로 말미암은 소치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적을 몰아낸 것 또한 내가 세운 예전에 없던 공적이다. 명나라 군대가 도우러 온 것은 신하들이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 조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도망간 놈들끼리 서로 공신에 선정하고 난리를 칠 수밖에요. 결국 왕이었던 선조의 무능함과 옹졸함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선조는 전쟁의 위험을 잃지 못했고 쇠퇴해가는 허울뿐인 세력에게 붙어서 그 세력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줄 것으로 착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증거는 애써 외면하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기는커녕 조선군은 도망치다 다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덕분에 피해는 한없이 불어났어요. 본인은 무책임하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끌어내리고 처벌하려고 들었습니다. 전쟁 후 논공 과정에서도 오로지 측근만 감싸고 기용하고 포상하는 꼴을 보면서 조선의 장수들,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런 나라, 이런 조정, 이런 왕을 위해서 내가 뭐하러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그냥 같이 도망이나 가는 게 최선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를 읽기는커녕 우리가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로 세계가 북괴를 규탄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려고 드는 동안 오로지 북북북 노래만 부르다가 대한민국을 외교 무대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균형이랍시고 세계 유일의 동맹이자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고 있는 우방과 적국 사이에서 간을 보고 줄타기를 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을 전문 지식은커녕 썩어 빠진 이념으로만 가득 찬 간신배로 채워 넣었으며 그런 간신배들끼리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나눠먹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저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현 정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전쟁을 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그 주변 간신배들. 글쎄요, 우리 역사에서 무능한 리더 하나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는 선조 하나뿐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문재인 2부 선조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3편은 인물이 아니라 한 나라예요. 갈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1부, 2부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3부도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